또 왔어요? 이제 매일 올 거예요. 매주 올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막 이렇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재밌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이렇게 봐요. 11, 12부터 막 빡시게 뭘 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하는지 베이스를 까는 게 중요해요. 뭘 배우는 건지, 뭘 아는 건지. 지금은 실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뭘 배우는지, 뭘 봐야 할지, 왜 배우는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이해가 쉬워지고요. 나중에 득도를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봅니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부분이 보면 이제 부동산 공법 총론을 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부동산 공법이 뭘 배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아야지 이거를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뭐 공법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일단 봐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년 내내 배울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우리 최대 쌤하고 함께 배우셨겠지만 그렇죠. 그럼 봐요. 토지하고 그 위에 대한 뭐다? 건축물을 지어요. 그럼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그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하는데 뭘 배우는 거냐? 공법을 배우면서 무슨 규제를 받냐를 배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동산에다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질 수 있고 건물 지었을 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높이를 얼마나 짓고 얼마나 짓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말해 부동산 공법,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법이라는 걸 일단 배울 텐데 그러면 공법만 있습니까? 사법도 있습니까? 사실은 사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법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지만 사법과 공법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모든 법률을 배울 때는 법률 관계를 분석하셔야 돼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봐봐요. 보통 일반적인 사법 관계다라고 한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이 토지라는 거를 갑은 팔고 을은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서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웠지 민법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 우리 중개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물건 소개해주고 매수인 소개해줘서 이제 계약을 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거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그렇죠? 그러면 사법관계 물어봅시다. 매도인 매수인은 서로 간에 지배 우월적인가요? 아니면 평등한가요? 평등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 서로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법관계라고 하고요. 이걸 노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 창피해.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예요. 너하고 나는 사법관계야, 인마. 지배 우월적이지 않아. 그렇죠? 시장의 상황 따라 달라질 뿐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로서 그들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할 거냐라는 걸 배우는 게 사법이라고 하는 1차 과목에서 민법에서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민법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최대쌤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또 하나 그러면 이 을이라는 자는 토지를 샀네요. 그러면 이 을은 토지를 왜 샀을까요? 그건 얘한테 물어볼까요? 왜 샀냐면 건물 지려고 샀어요. 뭐라고요? 건물 지려고. 그러면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져요? 그러면 을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탔으니까. 그럼 물어보죠. 을은 토지를 샀으니 내 맘대로 이제 건물 지면 되겠죠. 한번 아니라고 해봐요. 맞췄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마음대로 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종로구청장 또는 서울시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라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허가를 받으면 그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적법해지는 거예요. 아, 행위 제한 가하는구나. 그죠? 아,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명분 때문에 행위 제한을 가하는구나. 내가 토지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토지 위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 아까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면 당사자 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여기는 너랑 나랑은의 계획이 아니구나. 너랑 나랑은이 아니라 나하고 공공의 관청 간의 관계구나. 그러면 공공의 관청이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나를 규제하는구나. 이해갑니까? 법률 관계, 당사자가 바뀌는구나. 이런 관계, 우린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런 행위 제한 사항으로서 공법은 규제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간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 계약이에요. 거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단독행위니 뭐 계약이니 합동행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사관계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봐요. 노원구청장, 종로구청장이 나한테 건초허가 내주면서 나한테 청약 상납합니까? 아니면 지배 우월적인 관공서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불허가 이렇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허가 불허가 하는 거야. 이게 단독행위야. 그래서 우리는 공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공법상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계약에 합의한 게 아니야, 이건 사실은.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공법상 계약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공법행위는 대부분 다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대한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는다, 관공서에 가서 인가를 받는다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단독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법관계는 대부분 계약인 거고, 그리고 공법관계는 뭐다? 대부분 규제를 위한 단독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해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참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베이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뭐가 돼, 우리가? 내가 내 토지에 무슨 건물 질 수 있을지, 내가 토지에 건물 졌을 때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련된 법에서 뭐하죠? 정리해 주는 거란 얘기죠. 그 대표적인 법이 이럴 때는 건물 짓는 거니까 건축법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그리고 나랑 관공서와의 관계는 뭐다? 공법관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 거다라는 거, 관계 분석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랑은 뭐 배울까요? 2차 과목에서 배우는 법은 다 공법 관계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동산 공법만이 아니라 2차 과목은 대부분 다 공법이 어차피. 그렇죠?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된 공법은 과연 몇 개쯤이 있을까? 내가 세봤거든요. 한 120여 개 있습니다. 그걸 다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0개 법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6개의 법률만 시험 보게 됩니다. 그 6개의 법률이 바로 오른쪽에 부동산 공법의 40문항의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의 40문항의 체계. 그리고 알고 있죠? 우리 시험은 5개의 보기를 줘요. 1, 2, 3, 4, 5. 5개 보기를 주면서 40문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개강하자마자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두둥. 놀랍죠? 처음부터 합격 필살기. 봐봐. 뭐냐면 제가 매번 강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매번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5개 지문을 가지고 40문항의 답을 고르는 겁니다. 정답의 수가요, 너무 재미있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개씩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34회는 내가 비교해 보니까 7개에서 10개더라고요. 원래 8개에서 9개 정도, 요번 좀 레인지가 넓었어요. 약간 요번에는 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40문제 중에서 골라봤더니 꽈락 탈출이 있었던 21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쉽게. 그렇죠? 그래서 21문제를 체크해봤어요. 내가 답을. 혼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1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이. 100%야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1번 찍었다 전제했더니 6개를 건지더라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치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뭐 3333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푼 게 맞다면 나머지 레인지 5개는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통계로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20문제 정도를 내 실력으로 맞추도록 애를 쓰자.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거 대충 답하지 말고 비워놓자. 풀지 마.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것만 체크해. 20문제만. 그래 놓고 마지막에 OMR 카드를 보고 가장 없는 번호를 봐봐라. 그리고 그 번호를 일괄적으로 찍기 전에 그 1번이 맞나고 문제 한번 봐봐. 아마 헷갈렸던 문제들을 보면 1번이 거기 껴있을 거야. 그렇게 검증하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20개 풀고 50점 맞고 1번 찍어서 6개 건지고 15점 플러스 65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6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수험생 적합한 공부량은 20개예요. 그렇죠? 20개만 내 실력으로 정확히 풀 수 있다면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져요. 떨어지고 싶진 않잖아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라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좀 많이 웃기고 그러면 많이 웃으세요. 기분이 서로 좋아요. 근데 막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개그를 쳤는데 앉아가지고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 참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요 필살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통계적으로 7개에서 10개 레인지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8개에서 9개예요. 보통 레인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개만 내 실력으로 맞추면 분명히 OMR 카드 봤을 때 가장 없는 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뭐라 찍어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맞는 방법이야 그게. 우린 합격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맞추는 거 자존심 상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 법입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봐봐요. 한 번 더 여쭤보죠. 제가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봐봐. 계획을 만드는 거야. 뭐라고요?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명분이에요.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인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기본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계획을 만들고 계획의 틀 안에서 조율을 하는 거죠. 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죠? 그럼 항상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꼭 뭐가 나오냐면요. 어디 법에 가도 항상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대로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 말 그대로 국토를 계획하자.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왜 이렇게 한 개도 없어? 한번 해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이걸 정한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야. 한 개도 안 어렵지 않아요? 이유는 아직 몇 개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것이고 12문제가 나와서 30% 정도의 문항이 나오는 부분이다. 아까 강의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 법은 8주 수업하면 3.5주, 7주 수업하면 3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보게 되는 거고 우리 중개사 공법의 베이스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인 겁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이거 무료 특강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요번에 33회 문제에서도 국토계획법은 상당히 쉬웠어요. 대부분의 하급 문제, 중급 문제는 국토계획법이었습니다. 12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2개 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점수에 밭이 되어지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죠. 그럼 봅시다. 그럼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 쌤 그러니까 국토를 계획해서 이용을 규제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토가 너무 넓어요. 시작. 국토가 너무 넓어요.
오버하지 말아야지. 봐봐요. 그러면 국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 너무 넓은데 한 번에 계획이 어렵겠어? 야, 그럼 우리 도시 단위로 계획하면 어떻겠니? 뭐라고? 도시를 단위로 계획하면 어떨까? 서울시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특광. 세종특별자치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이따 나올 거 쓰지 마요. 특시의 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특도도시계획. 성남시, 안양시, 가평군, 연천군 도시계획. 전국에 특광, 특시, 특도, 시군별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자. 그러면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보다 디테일이 살지 않겠니?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것보다는 뭐 하자? 도시라는 거를 단위로 계획하는 걸로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토계획 법률은 실제는 뭐다? 서울시라는 도시를 계획하는 걸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는. 그러면 전국에 이런 도시가 몇 개 있냐? 170여 개가 있어요. 도시마다 뭘 만들어? 다 도시계획 만들어서 계획으로 지금처럼 도시를 규제하는 거야. 어떻게 규제하지 않고 이런 쭉쭉 뻗은 광화문 대로가 생기겠냐고. 광화문 파고다공원이다, 종묘공원이다, 무슨 뭐 광장시장이다, 뭐다, 이런 게 그냥 생겼겠어요? 이런 깔끔한 정리로 규제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게 되고 그 모든 도시가 모여서 국토를 이루게 되고, 그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법을 만들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국토의 이용관리의 초석이 되어주는 법이 되어집니다. 그럼 실제는 뭐가 되는 거죠? 도시를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징그럽게 들을 거예요. 뭐? 도시계획. 전혀 4, 50년 동안 몰라도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4, 50 먹고 이제지사 이걸 알아야 되나? 알아야지. 시험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개업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이 뭐냐에 의해서 내가 뭐를 살지 말지, 뭐를 팔아야 할지 안고 있어야 할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걸 모르면 완전 밥통인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 보고 나서 가장 써먹고 돈 많이 버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사실은. 민법은 붙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 볼 때나 중요하지. 상식이야, 그냥 상식.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개사 강사분들도 민법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 다 알아. 그걸 모르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거를 제일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최희대 쌤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모든 과목의 베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할 때는 공법이 돈 버는 법이고, 서비스할 때 좋은 방법은 세법. 실제 업무상으로는 세법이 넘버 원. 그 다음에 공법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중개사법 필요 없어. 죄 안 지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업무는 그렇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 공법을 어렵다고 버리는 분들은 중개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붙고 나서 엄청 고생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럼 붙고 나서 공법을 들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눈 좀 뜨고, 지금 20분도 안 됐어. 벌써 무서운 영화 찍으면 안 돼. 몇 분 계셔 지금 앉아가지고. 봐봐요. 봅시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약속합시다. 한 번 더 봐요.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약속할게요. 도시는 우리 서울시니까 특별시라고 외워 그냥. 뭐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도시가 나오면 특별시라고 외워. 여러분 사신 데가 부산광역시면 부산광역시라고 외워. 자기는 사는 도시. 나는 안양시에 살아. 그럼 안양시라고 외워. 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지? 그리고 뭐가 돼? 계획이란 말 나오면 규제라고 외워. 간단하게. 그럼 도시계획은 뭐야? 서울시장이 규제하는 거야. understand? 그냥 외워. 써, 빨리 써. 중요해. 도시면 특별시, 계획이면 규제. 이렇게 정의해 그냥. 그냥 외워 그렇게. 알겠죠? 그러면 간단해. 나는 뭐 하죠? 인천에 살아.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규제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뭐야? 도시계획인 거야. understand?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해하지 말 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두 번째 나옵니다.
혹시 요즘에 유명한 거 얘기해주면 대선 전국부터 시작된 사건이 있었어요. 성남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그죠? 아주 말이 많죠. 지금까지도. 아마 네버엔딩 스토리지 싶어 내가 봤을 땐. 정치 그만하고. 어쨌건 그러면 그렇게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해. 써봐. 신도시라고. 도시개발법을 볼 때는 신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돼.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하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외워 그냥.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 그러면 없었던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아까 봤던 거 성남시였으면 분당, 판교,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로 본다면 우리 강서구, 마곡지구, 신도시. 그리고 비슷하게 본다면 송파, 위례. 이런 동네가 유사한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써놔 이것도. 마곡, 위례. 써놔 이것도. 위례는 정확히 말하면 택지 개발 사업이지만 유사하니까 포함시켜 줄게요. 그냥.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들어오는 부분, 남양주 뭐 일대 등등.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이긴 합니다만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봐요. 이렇게 산이었고 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토지를 이용하기 좋게 건물 짓기 좋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봐봐 6문제가 나오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에 정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대로 규제하면서 개발법의 준용을 받아서 개발 사업에 통제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 마곡 신도시나 송파 위례 신도시는 다 이런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개발법인 개발법의 규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6문제가 나오고 떠봐. 올해 시험도 완전 쉬웠던 게 개발법이었어요. 올해 33회 문제는 개발법이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쉬웠어요. 그 말은 12개와 6개, 18개. 요 두 법을 못했으면 이번 공법 시험은 맞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이 두 법이 요번에 33회 합격 견인차였던 거죠. 항상 그럴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건축주택이 쉬워요, 또. 장담을 못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다? 다 연결시켜주면서 봐줘야 하겠죠. 그러면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말해.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 되어지게 되고 두 번째 법이 되어지고요. 그럼 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특별시가 규제하려고 계획해서 시작. 특별시가 규제하려고 계획해서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택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건물 짓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실제 건물을 져야지.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필요할까? 이건 건물 짓기 위한 건축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택지가 만들어졌으니 그 위에 건물을 져야지. 그러면 건축법을 배워요. 그게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써봐.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 시작.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적법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됐죠? 그게 건축법. 그래서 건축물 짓는 적법 요건이 뭔지를 배우는 거야, 건축법에서. 그러면 그 베이스에 뭐가 있어? 베이스에 서울시가 계획 만들어 규제하는 내용이 있을 테고 거기 맞춰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택지가 있을 테고 그 택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니까 건축법상 관련 주사 밟아서 허가받아 짓는 거야. 물론 미리미리 협의했으면 간주해 주기도 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간주 알지? 미리미리 협의했으면 간주도 해줘 허가를. 그럴 때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 그럼 물어봐요. 이건 뭐죠? 주택. 주택이 아니라 주택.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 아닌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따로 건축법에서 허가받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주택이 봐봐 30호 30세대 이상이에요. 우리 보통 사는 아파트 단지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택이 30호 3세대 이상이라면 이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써봐봐 주택단지라고 해요. 주택단지. 시작. 주택단지. 시작. 주택단지. 그럼 봐. 이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러면 함부로 건축법처럼 일반적인 건설 공급에 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업으로 봐서 써보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를 짓게 합니다. 이건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everybody,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 짓는 건물도 있고 30채 이상이면 주택단지로 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단지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주택단지는 봐봐. 주택만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주택하고 그들이 쓰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될까요? 주부복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부복이 있어야 된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왜냐? 주택만 있으면 안 되지. 나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여러 세대가 쓰는 거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쓸 수 있게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복을 설치해 주는 걸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주부복 설치한다. 주택단지. 시작. 주부복 설치한다. 주택단지. 앞치마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주부복 설치한다. 요즘에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한 주택단지. 여러분 사실은 주택단지 아파트 떠올리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쵸? 그 얘기들. 이러면 이게 주택법에서 따로 통제가 되어지면서 7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짓는 주택단지면 이렇게 건설했을 때 공급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약통장 같은 거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건축법에 지어진 주택은 청약통장 필요 없겠죠. 민영주택일 때 청약 가점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거에 다 규제를 받는 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합니까? 그래서 이 법상 규제권 내에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건물 짓는 두 법,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14문제가 나오는데 야, 요번에 33회 문제 건축법 7개 중에서 맞출 수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으면 4개. 절반 정도가 너는 누구냐? 시작. 너는 누구냐? 에라 모르겠다. 이런 문제였던 거죠. 주택법도 비슷해요. 3개 정도는 풀 수 있었고 서너 개 정도는 뭐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요즘 건축주택이 약간 좀 몇 년째 계속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중개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이 쉬운 거예요. 원래 출제하시는 분도 자기가 아는 걸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걸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자기 전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학과나 관련 주택 관련 있잖아. 이런 분들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당분간은 그러지 싶어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서너 개 정도 맞춘다 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너무 깊게 보시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 정도만. 그럼 하나 물어보죠.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지어진 건물이 4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점점 홍삼 먹고 회춘할까요? 아니면 노후불량해질까요? 이게 어려워요? 뭐라고요? 노후불량해져요?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위험하죠?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은 개량을 해야 돼요. 그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써보세요. 정비사업이라고. 남자분들이 왜 말을 안 하지? 몇 명 안 되는데? 봐봐요. 말을 해요. 정비사업. 들리네요. 그럼 정비사업은 여러분 아다시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재건축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러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본인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본인 사는 주택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싶어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관둡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비사업법. 왜냐하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편해. 차라리.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 소유자들 의견 동의받아가지고 조율해가지고 너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안 싸우게 조율해가지고 이게 쉬워요? 형제끼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분할도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심하게 말하면 한 30년은 걸려요. 그렇죠? 뭐 조합 만드는 데까지만도 무슨 뭐 20년까지 가는 데도 있는데 음마 아파트 봐봐요. 인재 추진이 승인되고 인재 조합인가 들어가잖아. 벌써 몇 년째인데 그게 지금.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음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조합원들 분쟁도 있었지만 또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또 맞물려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그 정비사업은 따로 정비법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정비법이 몇 문제? 6문제가 나와요. 요번에 정비법은요, 심하게 말하면 2개? 그렇죠? 3개 정도 빼고는 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어렵습니다. 요번에는 국토계획법, 개발법의 커버가 안 되면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주택, 정비는 상당히 어려웠다.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 세 법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물 짓는 법, 주택 단지 짓는 법, 그 지어놓은 게 노후불량을 개량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7개, 7개, 6개. 아셨죠? 그게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농지 관련된 거. 농지 관련된 거는 뭐다? 꼴랑 2문제. 근데 1년 내내 수업해도 뭐다? 10시간도 수업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1개는 맞추게 해준다. 농지법은 하나 맞추면 됐다. 더 이상 알라고 드는 거는 무리다.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십니다. 정리합시다. 빨리 정리. 넘기지 말아봐. 그러면 부동산 공법으로 배우는 법은 몇 개? 6가지.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지.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만들어진 택지 위에 건축물 짓지. 건축법. 시작. 건축법. 그 다음 주택법. 30채 이상일 때 주택법.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법. 그리고 농지 관련된 거 배우면 진동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 12 과정은 7조 과정으로 국토계획법부터 강의계획 수준대로 내용은 진행하게 됩니다. 뭐 배우는지 어떤 내용인지 잡아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키워드를 못 잡으면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문제 풀 때마다 동그라미 키워드, 동그라미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작업을 1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내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읽었는데 눈 뜬 장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읽었는데 몇 번을 읽어야 돼요. 왜? 키워드 안 챙겨가지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느 수업을 듣던 다 붙을 수는 있다. 근데 그 효율성은 다를 수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지키려면 저와 함께 갑시다. 두 팔을 들고 무서워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그리고 1년 동안은 이제 공부하겠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꼭 여러분들 개인 그 인스타 계정 뭐를 통해 가지고 나 34회 23년 목표가 생겼어. 나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야. 그래들 아시죠? 그리고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을 안 걸겠지.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알려주고 나서요. 몰래 공부하잖아. 왜? 떨어질까 봐. 그죠? 그러면 공부에 책임감이 안 생겨요. 만방에 알리고 도움도 받고 시간 세이브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아니 왜 이순신도 아니고 알리질 않습니까? 알려야지. 근데 어떤 분이 알리고 싶은데요. 인스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라도 하셔요. 뭐라도. 그러면서 그리고 인스타 아까 팔로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약에 중간중간 필요한 게 있을 때 단체 날릴 수 있거든. 다 메일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를 해줘야지 내가 너무 날린단 말이야. 하루 한 문제도 보내고, 뭐 정보 있으면 보내고, 새로 공법 바뀐 거 보내고, 계정 보내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팔로우하면 나뭐 어떻게 알려? 내가 어떻게 알려줘?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좀 알려줄 수 있고, 동영상 1위 학습도 올라가야 돼.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구독도 해주고, 팔로워도 해주고, 가입도 해주고, 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아셨죠? 내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볼 거야. 우리들 첫 번째 봅시다. 한번 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나옵니다. 처음에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야, 사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건축물 짓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객체로서의 누가? 우리 일반 국민이, 행정객체로서의 우리 일반 국민이 뭐 하죠? 나 허가내 주세요라고 행정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내 주세요라고 아마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됐죠? 이게 당사자 관계죠. 공적인 주체가 일반 국민 객체를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하는 관계.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정 객체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국민이 있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자연인이 뭐 산속에서 빤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권력력 있는, 그리고 모여서 만든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채쌤한테 배우세요. 알았죠? 그러면 이런 일반 개개인들이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 내주세요. 나 적법하게 건물 짓게요. 라고 갑이 뭘 하죠?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러면 행정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뭐라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관련돼서 써봐봐. 건축법 같은 거에 적합한지 좀 봐야 되겠네요. 뭐라고요? 건축법 같은 거에 좀 적합한지 봐야 되겠는데요. 써봐봐. 건축법. 써요, 빨랑.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도시마다 계획 만들었지. 도시마다. 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규제하려고 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도시계획. 이라는 거상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그리고 도시계획 등의 행정계획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지. 그래서 건축법 등에 관련된 공법에 맞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줄까?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허가를 내주지. 이걸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중에서도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권력적 단독행위로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행정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 중에 단독행위인데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지. 그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이번에 채쌤한테 법률행위 배웠죠? 그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누구야? 공적인 주체인 거야, 일방이. 그래가지고 단독행위로 허가 내주는데 지배 우월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해. 바로 오른쪽에 써 있어. 바로 오른쪽에 써 있어. 행정행위 보시면. 이해갑니까?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나와요. understand? 그래서 연결시켜 드리는 거야, 제가 민법하고. 그래야지 뭔 말인지 아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건데 관계가 누군지 보란 얘기야. 관계가 누군지. 관계가 이런 관계는 이게 공법 관계야,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이해하시면 돼요. 관련된 만들어진 법 등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적합하다면 갑에게 뭘 내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두고 갑은 건물 질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주체에게는 재밌는 게 의사표시할 입이 없어요. 입. 왜 입이 없어요? 입을 만들어야지. 그 의사표시 기관이 바로 누구냐?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뭐다? 행정청이에요. 안 써도 돼. 밑에 있어. 듣기만 해요. 일단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 행정청인데 대표적으로 국가의 행정청이 각각의 장관들이에요.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표시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됐어요?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해요. 누가? 환경부 장관이. 전국의 경제적인 부분의 기본 베이스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하나, 서울시라는 지자체의 의사표시는 누가 할까?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이라는 행정주체 의사표시는 종로구청장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구청장 직임을 찍는 거야. 뭐 서울시장 이름을 찍는 거고 거다가 요즘엔 사인하지만.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행정청은 밑에 봐볼까요?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 행정청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요거죠.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해요. 1년 지나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때 와서 쌤 행정청이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대부분도 그래요. 왜? 이 인트로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 주체는 서울로 본다면 서울특별시, 이게 행정 주체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게 서울특별시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다? 국가란 행정 주체가 되어지는 거고 그 대한민국에 18개의 부가 있잖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등등. 그 장관들이 행정청인 거야. 의사표시 기관. 물론 행정법 원론으로 가면 복잡한 행정청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험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그럼 봐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국가라는 행정 주체가 있다. 그럼 현재 정부는 뭐가 되죠? 18부 4청, 18청이라고 하는 행정청 의사표시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 많이 하시고요.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봐. 국가계획 차원으로 KTX를 설치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설치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뭐 GTX를 만든다? 국가계획 차원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말해 뭐해?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를 만드는데 국가계획으로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광역도시 계획을? 뭔진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가 나오면 이건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만 외워도 굉장히 많은 지문을 우리가 섭렵할 수 있어요. 요번에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합니다. 국가 관련된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나왔잖아 원장관님 TV에. 이해 가셨죠? 이 권한이라는 건 뭐가 된다? 그 누구의 권한인지 알려면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뭐를 한대. 이건 100%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고민할 이유가 없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쁘니까 이거 나오면 국장이라고 할게. 국장. 제가 국장이 이런 뭐야?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 왜요? 국방부 장관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는데 우리 법에 국방부 장관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알았죠? 그리고 농지 나오면 뭘까? 농지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농지법에 나와. 거의 안 나오고 다른 법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뭐가 됩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올 때 나오는데 해장이라고 하지. 술 먹을 때 해장. 그렇죠? 해장할 때 뭐가 좋아? 수산물이 좋아. 그래서 해장할 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쓰지 마. 나중에 나오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참 말이 많은 부분이죠. 행정안전부, 행안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행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기장이라 불러요. 그리고 환경 나오면 꼭 기억할 거 환장이에요. 뭐라고요? 환경 나올 거 환장.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고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과 환경부 장관, 환장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나와요. 건축법 가면
뭐 사전 결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의 사전 결정 내줄 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니 환경을 왜 국장과 협의합니까? 환경은 환장에게 양보하세요. 시작. 환경은 환장이야. 환장 어겠네. 뭐라고요? 환경은 환장이야? 이거 유추해 보지만 정말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환경이 나오면 국장이 말할 건더기가 없어요. 환장이지. 그리고 국장은 환경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 관심은 환장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국가행정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국가행정청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농담 아니라 한두 개는 건져요. 진짜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외울라 하지 말고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국가는 알았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를 볼 때 이제 머리가 딱딱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용기를 드릴게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려면 이 행정주체와 행정청을 모르면 주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긴 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이 행정청이 누구냐를 속여서 답으로 만드는 건 40문제 중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이해가? 그 말은 이걸 못 외운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1년 동안 쫙 공부하다 보면 습득이 되는 거지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언제까지 알면 된다고? 10월 28일 34회 D-Day 그날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부터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봐봐요. 그럼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쉽게 말하면 큰 지방자치단체, 작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형광펜 쫙 꺼봐요. 시,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할 땐 우리가 시, 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쫙 꺼, 끊지 말고.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everybody,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집니다. 시작.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럼 봐봐. 그럼 봐요. 여기서 시도지사의 그럼 시는 누구냐? 봐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게 시도의 시예요. 경기도 성남시는 안 들어가요. 경기도 의정부시 안 들어갑니다. 뒤에 도지사가 나오면 앞에 시는 뭐다? 큰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도는 뭐 얘기할까?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작. 도 또는 특별자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조문을 확인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와. 들어봐. 뭐라고 나오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러고 된 다음에 가로에 써 있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법률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시하려고 짧은 단어를 써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할 말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뭔데? 나 생선 뭐 줄 건데? 이러더라고 나한테 뜬금없이. 생선은 칼치가 맛있어.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니 생일 선물. 여러분도 몰랐구나. 너무 아재개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줄여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법도 마찬가지예요.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불러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앞으로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 지정할 수도 있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시도의 시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있겠다. 물론 국장과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따지고 본다. 의견 정치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무엇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무엇을 합니다. 이러면 그 시에 서울특별시는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요즘에 또 해제되어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만 정해요. 시도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주택법상 뭐하죠? 시도가 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지워져 있냐를 외우시는 거야.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그렇죠? 투기과열지구는 국시도가 정할 수 있고 고정대상 지역은 국장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시는 거죠. 그걸 볼 때 이 말을 알아셔야 돼요.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시가 어디예요? 서울, 여기죠.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특별시죠. 그럼 광역시는 어디죠? 6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울산 광역시예요. 그렇죠? 울산도 인구 많아.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그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는 굉장히 넓어요.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는 뭐다? 굉장히 넓다. 그래서 모든 일을 특별시 광역시가 직접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업무를 분장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데 이걸 구청장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말을 써요. 해봐봐요. 자치구의 구청장. 그럼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인 구청장이 몇 개쯤 있죠? 어떻게 알았어? 어제 알았어? 그렇구나. 25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구는 거기까지는 안 배웠어? 송파구예요. 요즘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개발 사업하는 곳이에요. 송파 위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택지개발 사업 해가지고 인구가 확 늘었어요. 송파구 인구가 지금 80만 거의 육박해요. 70만 초반이었다가 막 완성되어지면서 입주하니까 두 번째 어딘지 아세요? 신도시 있는데 강서구, 마곡지구 인구 막 늘었어요. 원래 노원이 거의 1등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도 인구 많아요. 59만 60만 됩니다. 부자 겁나 많은 거야. 전세만 해도 거의 15억인데 기본이. 그렇죠? 그리고 4위가 노원구입니다. 가장 인구 적은 구가 바로 여기. 중구와 종로구. 왜 그럴까? 다 업무시설이라. 그리고 뭐다? 비싸 땅값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여기예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그게 1제곱미터. 1m, 1m, 1제곱미터가 작년 공시가 2억 600이에요. 1제곱미터가. 올해 공시가 1억 8,900. 좀 내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엄청나죠. 대신에 가장 싼 땅도 있는데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산 같은 데, 임야 같은 데인데 전남 조도면 옥돌이가 있어요. 거기 1제곱미터가 285원이에요. 10,000원 가져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땅값이 쌀수록 땅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10,000원으로는 못 사요. 땅이 커지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면 땅이 작아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분할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 말 건 특별시 밑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건물을 져요. 누가 허가해요? 종로구청장이 허가하는 거야. 큰 건물은 특별시장이 하지만 사실은. 그 나중에 배우는데 21층 이상 등이 되면 특별시장이 해요. 하지만 그런 것 등이 아니면 보통 구청장이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알았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도지사 봐봐요. 도 밑에는 일반적인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데 그 도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도 밑에 시장, 군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밑에 뭐가 있냐면 시군이 있구나. 뭐라고요? 도지사 밑에 뭐다? 시군이 있구나. 근데 이거 나올 때 항상 물어보는 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도 시인데요. 여기도 시네요? 뭐 달라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도지사의 시는 특광, 특시를 얘기하는 거고 시군의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올 때 표시해줘요. A도 BC에서.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C도의 C는 특광, 특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큰 도시, 이건 작은 도시예요. 달라요. 알았죠? 그 얘기들. 그럼 문제는 봐요. 경기도, 우리 주변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에 시군이 몇 개 있어요? 31개예요. 그렇죠? 경기도 밑에 시군은 31개가 있습니다. 28개는 시. 그렇죠? 나머지 3개는 군입니다. 그렇죠?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그렇죠? 근데 오해 말 건 양평군은 좀 있으면 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벌써 5년째예요. 아직도 승격이 안 됐어. 그렇죠? 맨날 검색해 보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군과 자치구의 구청장이 동급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뭐다?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게 뭐다? 기초자치단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송파구 인구가 70만이 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인구가 65만이에요. 이해가요? 동급이야 그래서.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바로 뭐다? 동급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는 거고. 됐죠? 이거 이해 못하면 공법 한 개도 이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시장 중에는 그냥 시도 있고요. 대도시도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봐요. 대도시가 완전 중요한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경기도 광명시의 인구는 35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뭐하죠? 과천시 인구는 경기도 중에 가장 인구가 작아요. 8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집값은 정말 혼돈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긴 해지가 안 됐죠. 발표된 거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상적 그대로 남습니다. 성남, 하남 포함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도시는 조그만 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광명시에서 그 도시 행정의 도시 계획 결정을 할 때라고 한다면 대부분 도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 혼자 결정 못 해. 특히 도시관리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들은 도지사한테 허락받아 도시행정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오해하지 말 건 봐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대도시입니다. 그죠? 성남시 인구가 96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115만이에요. 경기도 중에 가장 인구 많은 시가 어딘 줄 아세요? 수원. 맞췄어요? 뭐라고요? 수원시예요. 수원시 인구가 130만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렇죠? 어디 중에서? 경기도 중에서. 근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큰 도시들이 도시행정 결정할 때마다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라. 답답해요? 신경질 나요? 우리 아들이 14살이에요.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허락받아야죠. 근데 성년이 돼서 20살이 넘었어요. 내가 근데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좋아해요?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규모가 있고 큰 도시는 자치권을 좀 더 주는 겁니다. 그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행정 결정할 때 도지사의 결정이 없어도 스스로 도시행정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단어, 대도시. 완전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일반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예요? 수험생이에요. 일반인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돼, 이제. 서울이라는 특별시에서 이렇게 해야 돼. 또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안 돼. 인천이라는 광역시에서 이래야 돼. 내 말 뜻 이해하셨죠? 그렇게 단어를 바꿔야 돼. 그 뭐야? 성남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래야지 이제. 고양시라는 대도시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 헷갈려요. 안양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의 시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걸로 자치권을 좀 더 줘서 도시계획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도시계획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일 때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선생님, 뉴스에서 봤는데요. 무슨 특례시라 그래가지고 뭐 인구 100만 명 뭐 이상일 때 뭐 정한다는 시가 있다면서요. 특례시로 뭐 수용 창고 4개가 있다고 하던데 수원, 용인, 창원, 고양 4군데 100만 이상. 이건 뭐예요? 물어보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쓰지 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00만 이상일 때 특례를 더 주는 시를 지정을 했어요. 지방자치법상.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얘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아직 권한이 없습니다. 특례시에 특권을 줄 텐데 아직 우리 시험 범위에 특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조만간 개정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특례시 권한이 우리 관련 법에 들어오진 않았다. 지방자치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죠?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건 대도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특례시가 돼서도 개별 법령에서 권한을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한을 안 줬으면 특례시 권한을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셨죠? 의미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 또 하나 군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건 쌤 근데요. 제가 인천광역시에 살거든요. 근데 저는 강화군에 살아요. 근데 인천광역시 그러면 강화군은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광역시 밑에 있는 군하고 도 밑에 있는 군은 달라요. 그죠? 한마디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그냥 자치군일 뿐이에요. 자치구인 것처럼 자치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밑에 강화군 옹진군, 부산광역시 밑에 기장군, 대구, 광역시 밑에 달성군은 그냥 자치구처럼 자치군일 뿐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군과 같은 자치구와 같은 권한일 뿐인 것이죠.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만들지 그러면 광역시장이 만드는 거지 군수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치구가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됐습니까? 다만 경기도 가평군이면 이건 자치군이 아니고 그냥 도 밑에 자치적인 군이거든요. 이런 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을 만들 권한이 있지만 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까? 도시계획을 만든다면 광역시 안에 군을 보통 제외한다 그래요. 도시계획 만들 때. 이따 나올 겁니다. 정리합니다. 군수는 도 밑에 있는 군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좀 권한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물어볼게요. 쌤 근데요. 특광의 밑에 자치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봐봐. 대도시 있잖아요. 주로. 성남 밑에도요. 분당구 있지 않아요? 고양시 밑에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있지 않나요? 여기도 구청이 있는데 이건 분당구와 같은 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업무 분장에 불과한 행정구입니다. 여기하고는 달라요. 중개사도 많이 나와 이거 사실. 그래서 특광의 밑에 있는 구는 자치적 권한이 있는 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같은 거 밑에 있는 구는 뭐다? 그냥 업무 분장일 뿐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어요. 한마디로 봐봐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물을 져요. 누가 허가해요? 성남시장이 허가해요. 그렇죠? 분당 구청장은 뭐다? 허가권이 없어요.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칙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행정구에 불과하다. 구분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선생님, 특별자치시하고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있잖아요. 얘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모든 권한을 시장이 행사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모든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거든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조치원읍이 있는데 조치원읍에서 건물 짓다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허가하게 됩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건 업무 분장, 행정구역 분장인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선생님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쌤, 제주도 안 가봤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있던데 왜 없다 그래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업무 분장의 행정시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시장 선거 안 해요. 도지사만 뽑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이 따로 있어요. 특별법이. 거기 나와. 기초자치단체 두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두지 않는다고. 이해가셨죠? 그 부분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정리하면 3단계로 분리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시, 도지사 관련된 거. 그죠? 요 특광, 특시, 도, 특도. 그리고 그 밑에 기초, 자치단체, 맞아?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된 거. 됐죠? 그리고 대도시라는 게 도 밑에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일 땐 대도시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3단계 뭐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초, 자치단체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요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요 내용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일단 요거부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도표로 정리해서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요거는 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동영상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렇죠? 요거 이해가 돼야지 조문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총론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나머지 됐고, 체계도는 지금 보면 몰라요. 나중에 제가 4월쯤에 얘기해 줄 거야. 같이.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법이 나와요. everybod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이제 쉬었다가 본진도 들어갑니다. 쉬었다 갑시다.